공순이 공돌이. 그 시절 이 말은 분명 욕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먼지 먹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별 생각 없이 썼습니다. 동네 언니가 서울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공순이 되러 간다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순이, 공돌이라 불리던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 수출 1호 전선에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구로동에 굴뚝을 세우고 전국에서 올라온 16살 소녀들 손에 바늘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때 청와대 경제보좌관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여러 번 반대했습니다. 너무 무모하다고,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손에 든 그 스마트폰, 길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그 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공순이와 공돌이를 믿고 그들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가 틀렸고 그가 옳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1965년 봄 청와대 경제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유일한 주제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고 공장이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수출은 거의 없었고 미국 원조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반도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 구로동 일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수출 중심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모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교통도 불편한 곳에 웬 공장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곳은 허허벌판이라고, 차라리 인천이나 부산이 낫지 않겠느냐고 건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참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임자는 사람이 어디로 모이는지 아나? 참모가 망설이자 대통령이 직접 답했습니다. 서울이라고, 사람이 모여야 공장이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공장을 인천에 지으면 누가 일하러 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울이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공장으로 모으려면 서울 근처여야 했던 겁니다. 저는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공장을 짓는다 해도 무엇을 만들 것이며 누가 사줄 것인가. 하지만 대통령은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섬유, 봉제, 가발, 전자제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건 사람의 손과 의지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반대 의견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1967년 4월 꽃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구로공단 준공식 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굴뚝이 솟아오르고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대통령은 공단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장 하나하나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기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작업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을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허허벌판이라고 말한 사람도 많았지만 우리는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바로 그 허허벌판이라고 말했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공장이 지어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국에 공고를 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공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학력은 보지 말라고 손만 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다 받아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 농촌 지역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서울 구로공단에서 일할 여공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숙소 제공, 월급 보장이라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15, 16살 소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손 흔드는 어머니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구로공단을 자주 찾았습니다. 예고 없이 왔습니다. 새벽에 오기도 하고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오기도 했습니다. 공장 안을 직접 걸으며 여공들의 작업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바늘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가 났지만 그 아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창고 하나 붙이고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납기가 급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고 공장장을 불렀습니다. 공장장은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자,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 아이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왜 치료하지 않습니까? 납기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치료실을 만들라고 각 공장마다 다 만들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이후 구로공단 모든 공장에 간이 치료실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여공들은 하루 13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새벽 7시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벌집 같은 쪽방에 대여섯 명이 모여 살았습니다. 방 크기는 2평 남짓, 화장실은 복도 끝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고향 집으로 보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대고 부모님 약값을 보탰습니다. 자신은 한 끼를 거르더라도 가족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못 사온 여공들이 공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참모회의가 끝나고 그가 창밖을 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임자들은 배고픈 게 어떤 건지 아나. 나는 압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도시락을 못 사가면 운동장에 쪼그리고 앉아서 냉수를 들이켰던 기억을 말입니다. 배가 부른 척하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 이 아이들을 더 이상 고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근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통령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했고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지고 있었습니다. 1968년 초 문제가 터졌습니다. 구로공단에서 만든 제품들이 해외에서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였습니다. 한국 제품은 싸지만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청와대 경제회의에서 상공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품질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이면 우리 공장들이 다 문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공들은 뭘 먹고 사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해외 바이어들을 불러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공장을 직접 보게 하고 우리 제품을 직접 만져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한국무역박람회였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을 구로공단으로 초청해서 우리 제품을 직접 보여주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우리 제품이 아직 내놓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사장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바이어들이 실망하면 오히려 한국 제품의 이미지만 더 나빠질 거라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구로공단을 찾아가 공장 사장들과 여공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끝입니다. 세계는 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임자들이 만든 제품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임자들이 못 만들면 누가 만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면 된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람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생산하고 밤에는 전시 준비를 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하고 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여공들은 자기가 만든 제품에 먼지 하나 안 묻게 닦고 또 닦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준비 과정을 수시로 점검했습니다. 전시할 가발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라디오 뒷면 나사 하나까지 확인했습니다. 한 여공이 다듬은 옷감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박람회 날이 왔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바이어들이 도착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는 바이어들 앞에서 짧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만든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가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제품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발의 정교함, 라디오의 깔끔한 마감, 옷감의 색상과 질감이 예상외로 괜찮았던 겁니다. 한 미국 바이어가 가발을 들고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엮여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공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곳의 바이어가 계약서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구로공단 제품을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계약 금액은 50만 달러였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세계가 한국 제품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소식을 듣고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공들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임자들이 해냈다고 세계가 임자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틀렸고 대통령이 옳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박람회 성공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은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경제회의실에서였습니다. 그가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0억 불이라고 적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우리 수출액은 3억 달러였습니다. 2년 만에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표가 너무 높다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임자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예, 각하, 물론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0억 불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목표를 세워야 높은 곳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임자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반드시 해냅니다. 그날 이후 대통령은 매일 아침 수출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어느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왔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남대문 대한무역진흥공사 건물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출액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숫자를 봤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퍼져나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구로공단 방문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한 번은 새벽 6시에 불시 방문을 했습니다. 여공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한 소녀가 공장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지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다가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대통령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공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를 직접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에 감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16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넘어진 그 아이 나이가 16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갚아야 한다고,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69년 말 수출액이 9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억 달러 달성이 코앞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 공장에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필로 직접 썼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썼습니다. 역사가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1970년 11월 30일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수출 10억 달러 달성. 남대문 전광판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차에서 내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날 밤 구로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여공들과 공장 사장들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임자들이 해낸 거라고 말했습니다. 임자들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여공들이 울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은 16살이었습니다. 16살이면 아직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닐 나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꿈을 키울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장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참모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가 창밖을 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각하,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대통령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했고 그 무게를 대통령이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 무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공들에게 작은 보상이라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상공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명절에 여공들이 고향에 갈 때 자기가 만든 제품을 한 개씩 살 수 있도록 하라고 공장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자가 알아서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여공들의 라디오 구매였습니다. 여공들은 명절 때마다 한 달 월급을 모아서 자기가 만든 라디오 한 대를 샀습니다. 그 라디오를 들고 고향에 내려가면 온 동네가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들이 신기한 듯 라디오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공들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여공들 얼굴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지만 자기가 만든 제품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이 주목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공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잔디였습니다. 어느 공장 마당에는 전라도 잔디가 있었고 다른 공장에는 경상도 잔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구로공단을 방문했을 때 그 잔디밭을 보고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잔디는 누가 심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장장이 답했습니다. 여공들이 고향에서 가져와 심었다고 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참 잔디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팔도 잔디밭이군요. 좋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한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것, 이것이 조국 근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잔디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던 것 같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한 곳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얼마 후 박정희 대통령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로공단 안에 작은 공원을 만들고 야학교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공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쉴 곳도 있고 배울 곳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여공들이 단순히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197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에서 벗어나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와대 경제회의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건설 기술을 배우고 돈도 벌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임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에는 기름이 있지만 건설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해외 건설 진출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태국 고속도로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배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입찰에 참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면 내가 책임집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배울 수 없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각하 실패하면 국가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야 한다고 임자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임자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태국 고속도로 공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기술도 부족했고 장비도 모자랐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기술자들은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먼 곳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현장 막사에 앉아 기술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임자들이 여기서 배운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고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임자들을 믿는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기술자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통령이 자기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던 겁니다. 결국 공사는 완공됐습니다. 품질도 좋았고 납기도 지켰습니다. 태국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이후 중동 건설 붐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귀국 후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받느냐고, 우리도 해외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구로공단은 첫 번째 문이었고 해외 건설은 두 번째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대통령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로공단은 첫 번째 단계였고 해외 건설은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는 단계별로 나라를 키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구로공단 근처를 지나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여공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여공들의 삶을 재현해 놓은 전시관이었습니다. 좁은 쪽방, 작은 부엌, 낡은 재봉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는데 한 여성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일했던 여공이라고 대통령님 따라오셨을 때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이 우리 공장 마당 잔디밭 보시고 팔도 잔디밭이라고 하셨다고, 자기는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절 어린 소녀였던 사람이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늘 상처가 나 있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임자들이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 배운 걸 아이들이 대신 배웠다고, 그게 제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역사가 우리를 기억할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견뎌낸 덕분에 자녀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여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라디오가 해외에 수출됐고 그 돈으로 동생들이 학교를 다녔다고, 지금 동생들은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옳았습니다. 그는 당장의 안락함보다 미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도 틀렸습니다. 초반에 반대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보다 멀리 보고 있었던 겁니다. 1979년 가을,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구로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예전보다 시설이 좋아졌고 여공들의 작업 환경도 나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임자, 이제는 좀 나아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네, 각하 많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더 잘 살게 해줘야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구로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공장 문 앞에는 여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 여공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끝까지 우리 걱정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어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화려한 업적보다 이런 작은 곳의 사람들을 더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조국 근대화라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K-팝과 드라마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구로공단이었습니다. 16살 소녀들이 바늘과 실을 들고 가발을 만들던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큰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순이와 공돌이라 불리던 사람들을 대한민국 수출의 첫 번째 전선에 세웠던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순이, 공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길을 그들이 걸었고 그 길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늘이 준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공순이, 공돌이의 땀과 눈물이 만든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로공단에서 일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혹은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길을 만들었고 여러분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당신 세대의 기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땀과 눈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구로공단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든 제품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기록을 함께 남기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같이 걸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